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되고 싶은 동물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그 사자 같은 경우는 육식동물이죠. 육식동물은요, 보통 한번 사냥을 해가지고 20kg에서 30kg 정도의 고기를 섭취한 다음에 거의 2주 내내 빈둥거리면서 놀기만 합니다. 그만큼 소화 효율이 높아가지고 여유 시간이 좀 많은 거죠. 따라서 사바나의 그 사자 가족들 보면요. 한번 사냥에 성공하면 그늘에서 보통 1주, 2주 정도는 쉬고 있다가 다시 또 배가 고파질 무렵 되면 다시 또 초식동물을 사냥하죠. 이에 반해서 초식동물, 여기 그림은 임팔라입니다. 초식동물은 어떨까요? 떼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식동물들은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시간 이상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풀을 뜯어 먹죠. 그런데 그렇게 뜯어 먹고 나서 다음 날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 날도 똑같이 또 먹습니다. 그래서 이 초식동물들의 특징은요, 소화 효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다음 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요. 그리고 항상 육식동물의 그런 어떤 포식자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그림의 선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요, 바로 돈을 버는 쪽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순간 선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은행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로 와서 집을 얻고 출퇴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순간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 때 무엇을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의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 자기가 서울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제일 먼저 그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경향이 좀 있죠.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은 김포공항 쪽 근처에 집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요, 서울역이나 아니면 용산역 쪽 근처에 집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 쪽에 도착해서 그쪽 지역에 집을 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1980년대에는요,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면은 그 회사에서 여기 무이자로 막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은 김포 근처, 김포공항 근처에 집을 샀고, 기차를 타고 온 사람은요, 서울역이나 아니면 용산역 근처에 집을 샀고, 버스를 타고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남 터미널 그 근처에 집을 샀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2020년도, 21년도인데요. 2020년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의 집값이 더 많이 올랐을까요? 김포공항 근처일까요? 아니면 서울역 근처일까요? 아니면 그 강남 고속터미널 쪽이 될까요? 바로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재미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화폐박물관에서 캡처해 온 것인데요. 돈의 모습입니다. 현재 쓰고 있지 않죠?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이 돈들을 다 써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돈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런 말들이 맞을까요? 그런 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최소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행복의 요건을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행복의 요건들을 한번 나열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이 최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 명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인간관계, 아니면 뭐 일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행복을 이렇게 이루는 요건들은 이렇게 높낮이가 좀 있죠. 그런데 돈도 있습니다. 그 돈이 가장 낮다고 이 사람은 보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이것으로 댐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막는다면 물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찰까요? 바로 이 빨간 선까지만 찰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행복은 최소한 만큼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강을 최고로 여기거나 명예를 최고 여기거나 일을 최고로 여긴다 하더라도 돈이 차지하는 그 부분만큼까지만 행복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그 물을 가둬내도 행복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도 돈만큼밖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은 최소한의 법칙처럼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돈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아도 돈이 없으면 가장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Fuck you money. 이거 뭐 아침부터 무슨 욕을 하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Fuck you money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걱정 없이 그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fuck you money라고 합니다. 결국 많은 중서민들이나 직장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소원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기 성취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차치하고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평생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뭐 자기 성취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평판도 있겠고, 명예욕, 아니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뭐 자기 만족,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대학을 가는 이유가 좋은 직업을 갖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직업,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 생활 동안 20년 동안 교육을 받아왔어도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교육은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이죠. 결국 뭐냐면요. 20여 년 동안에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별로 없고요. 투자하는 방법, 무슨 뭐 부동산, 채권, 아니면 금융, 아니면 주식, 펀드, AI 투자 이런 쪽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배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산 관리하는 방법 또한 없겠죠. 뭐 자산 관리 쪽엔 투자도 있겠고 절세 전략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전략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요, 창업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을 가서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셀러리맨이 되는 이런 쪽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실질적인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 아시죠? 워렌 버핏입니다. 현재 그 세계 거부 중에 하나죠. 옛날에 1등도 했습니다만 요새 이제 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뭐 10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그 코카콜라 6개 드리를 사서 낱개로 팔았다는 거죠. 도매로 사서 그러니까 소매로 조금 더 마진을 붙여서 팔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개 드리를 산 나이가 바로 6살 때였습니다. 6살 때부터 바로 장사에 도가 텄다는 거죠. 그리고요, 주식 투자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놀랍게도 11살 때부터 했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의 아버지는요, 그 주식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돈을 멀리하라고 하죠. 물론 나이가 먹어서 마찬가지로 돈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어른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금융의 격차, 30여 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들 보통 하는데 그 이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조기 교육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산업 스파이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 회사의 기밀을 몰래 빼내서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으로 못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엔진 제조 기술을 훔쳐냅니다. 그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돈을 뒤로 주고서 가져가겠죠. 그 기술을요.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나 그럴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그 회사를 사면 됩니다. 주식을 최대한 사서 대주주가 되면 되겠죠. 아니면 통째로 M&A로 인수해 버리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회사니까 그 기술은 고스란히 자기가 갖고 필요 없다면 나중에 그 기술만 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를 다시 또 M&A로 팔아버리면 됩니다. 결국 돈으로 못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산업 스파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으로요, 기술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회사라고 하는 삼성전자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일까요? 외국 기업일까요? 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54.88%가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더 사서 만약에 대주주가 되거나 아니면 경영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요, 삼성의 기술은 바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바로 그래서 제조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돈으로 제조의 기술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의 최고봉은 제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금융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환보유고, 국가별 외환보유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무려 3조 달러 이상입니다. 일본이 1조 달러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5,299억 달러, 한국은 4,43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많은 것은요, 제조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그 수출 대금을 바로 많이 거둬들여서 흑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액을 전부 다 그 중국이 뭐 3조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 1조 달러를 자기 나라에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외환 보유액 중 대부분들은요, 바로 외화 표시 그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3조 달러 중에 중국에 뭐 2조 달러는 미국의 국채를 사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2조 달러를 주고 그 다음에 국채라고 하는 종이 껍데기만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환 보유액 중에서 그 구성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연도가 2017년도 12월 기준이지만 요즘도 비슷비슷합니다. 보시게 되면요. 외환보유고 구성 그 외화 중에서 1위는 당연히 달러가 되겠습니다. 기축통화의 어떤 위력이죠. 6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2등은 유로하고요. 3등은 엔화나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안화는 별로 없죠. 자, 그 제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외환 보유고가 많지만은 그 대부분은 전부 다 달러라는 것입니다. 달러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가증권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금융업이 발달했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제조한 것을 모두 소비하면서 그 자기 돈을 팔아서,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팔아서 그 소비재를 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중국은 부자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마음껏 자기가 쓸 수 있냐? 못 씁니다. 일단은 만기가 좀 길죠. 30년짜리도 있고 채권이요. 뭐 100년짜리도 나타났습니다. 그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팔 수는 있겠죠.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팔았다. 그러면 외환시장이 출렁이거든요. 그러면은요. 그 예를 들어서
달러를 팔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달러 가치가 10% 저기 절하됐다. 그러면요. 중국은 천억 달러를 팔고서 수익이 났겠지만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3조 1천억 달러 있죠. 그것의 10%가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 얼마가 떨어지느냐? 3,100억 달러나 줄어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의 슬픔이라는 것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요, 돈이 많아도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돈한테 종속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속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돈, 금융을 장악해야 됩니다. 자, 2019년도에요. 교육부 자료입니다. 직업 선호도를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위가 교사, 2위 경찰관, 간호사, 컴퓨터공학자, 군인, 그 다음에 연구원, 건축가, 항공기 승무원, 공무원, 경영자 순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안정적인 곳이 좀 많죠. 안정적인 것이 많은데요. 금융이나 자산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과 관련된 그런 직업들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사, 군인 이런 직업들은 명예를 가질 수는 있으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겠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과거 자료입니다만 요새도 비슷합니다. 보시게 되면요. 헤지펀드 매니저 연수입 톱 10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제임스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CEO가 되겠습니다. 헤지펀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 제임스 시몬스 같은 경우는 이분입니다. 무려 2006년도에 연봉으로 거의 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현재 뭐 금융기관의 CEO 같은 경우 연봉 한 2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20억이 아니고 이 사람은 2조 원입니다. 2조 원.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얻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결국 돈과 결부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돈과 결부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융이나 투자나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 내지는 자녀들한테 그런 교육과 그런 어떤 뭐랄까 실습 아니면 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나요? 나는 과연, 아니면 내 자식은 과연 사자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임팔라로 키울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은 극명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가 백수의 재앙인 것처럼 금융은 산업의 재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을 제패할 수 있도록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금융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